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기가 시작됐는데, 사실, 진짜 2기부터가 여러분, 진짜 공부 수험 시작이거든요. 지금부터, 특히 올해 이제 1차 보시는 분들은 조금 요 2기 초반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1차랑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때 한 반 포기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실력이 뭐 어느 정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요 첫 시간을 잘 보시면서 자기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 첫째 시간 요거는 3기까지 그 다음에 시험 직전까지의 모든 걸 생각해서 해놨으니까 이거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공부 지금 자기 할 거 막 머릿속에 있잖아요. 요거랑 잘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진짜 자기 시험은 결론은 자기와의 공부의 싸움이에요. 어차피 자기가 공부가 얼마나 완성됐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시험장에 표출한 요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얼마나 완성하냐 요건데 자, 올해 이제 1차 보시는 분들은 5월 8일 날 보거든요. 그럼 1차를 처음 보신 분들은 1차가 분명한 것은 1차가 상대적으로 쉽다. 근데 민법이 좀 되신 분들은 쉬울 수 있어요. 민법이 되신 분들은 저도 민법이 된 상태에서 물론 저는 이제 뭐 약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급하게 그냥 했었는데 뭐 그 전에 공부하신 분들도 이게 작년부터 공부하신 분들도 민법이 안 돼 있으신 분들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민법이 되신 분들은 경영학 같은 건 좀 암기성이 강하거든요. 사회보험도 암기성이 강하죠. 그 다음에 민법 외에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그냥 죽어라고 하면 노동법은 2차에서 판례가 있죠. 그럼 판례는 그걸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1차 조문은 1차용으로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기법, 노조법도 하셔야 되고 기타 법들은 개별법 1은 기타법이 10개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노조법은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크게 없어요. 근데 기타법 개별법은 10개를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 기출된 것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7, 8화는 그 이상 나오니까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민법만 되시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의 그냥 노력에 의해서 왜냐하면 민법은 조금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를 보신 분들은 보통 물론 지금 1, 2차 병행을 하지만 4주 전부터는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여러분이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1주 전에는 무조건 1차에 전념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1주 전에는 2차 하시는 거 아니에요. 1차만 하는 거예요. 1차만. 1차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1차만 하는 거예요. 근데 4주 전부터는 물론 지금도 병행하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차랑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2차도 욕심을 부리고 1차도 막 하려니까 사람이 이제 이게 오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스스로 한계점에 도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포기라기보다는 반 포기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2차를 아예 거의 그냥 수업 듣지만은 그냥 거의 계속 1차에 신경 써가지고 아니면 아예 그냥 2차를 아예 끊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2차 이제 후반기에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스페이스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과욕을 부리시면 안 돼요. 과욕.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차도 다 짝짝짝짝짝짝 돼 있다. 그러면 4주 동안 4주는 뭐예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가 이제 4주째거든요. 이번 주는 5주고 다음 주부터가 4주예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공부가 이미 다 되신 분들은 내가 1차 하루에 몇 시간, 2차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분배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2차가 이제 자기 생각했는데 2차 한 몇 시간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부족해. 그러면 심리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죠. 2차 막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된다 했는데 복습하다 보니까 부족해. 그리고 또 이제 막 모의고사 준비한다 해서 또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뒤죽박죽 되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욕심을 버리시고 1차가 이미 다 거의 준비가 됐다. 그러면 계속 반복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 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4주 동안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2차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예 안 해버리면 필름이 끊겨버려요. 이게 뭔가 툭 끊기고 하반기 때만 하면은 뭔가 하여튼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1차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신 분들 1차 딱딱딱딱 하고 하루에 몇 시간 정확하게 계획표를 세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슨 과목, 몇 시간, 월요일 2차는 여러분 수업 듣는 게 딱딱 구체적으로 좀 하시고 거기서 이제 시간이 오버 또는 축소될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은 공부라는 게 어차피 속도, 양과 질을 부합하는 거니까 1차가 불안하면 1차를 좀 늘리시고 2차를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 2차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 2차, 공부가 다 되신 분들은 2차 복습하는데 2차는 이기는 복수병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복수병은 예습용으로 하려면 이제 모의고사를 잘 보려고 그러면 내가 막 예습을 막 보고 이러면은 이제 1차는 꼬이기 시작해요. 미리 이제 모의고사를 잘 보려고 그러면 스텝이 꼬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상해져요. 그래서 2기 때는 복습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복습의 양은 1차의 공부 양과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차가 많이 되신 분들은 복습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1차가 부족하신 분들은 복습의 양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병행하는 동안 양을 줄이는데 어떻게 양을 줄이냐? 자기의 복습의 종류를 정해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사례집을 이제 풀잖아요. 사례집을 풀면 이 사례집을 다 못해요. 이 사례집을 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중요한 거 푸는데 또 어떤 것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근로조건 명시 의무 같은 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제가 푼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다 읽어보겠죠. 다 읽어보고 해보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문제 한 번만 읽어보고 체크했던 부분 룰 위주로 보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즉 공부의 그 집중도를 완전히 완벽하기보다는 조금 줄여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말고 또 최근 3개년 판례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일단은 시간이 없으면 안 하셔야 돼요. 일단은. 즉 수업만 듣고 복습은 안 하셔야 돼요. 즉 이 사례 연습도 제가 강조한 부분만 같이 따라가고 복습도 그것만 한번 다시 보고 서브노트랑 비교해서 정리만 하고 그 다음에 3개년 판례 정리는 수업 시간에도 그냥 그대로 스탑해 놓으세요. 시간이 많으면 다 하는데 즉 자기의 공부의 범주를 정확히 정해 놓으셔야 돼요. 어디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해. 내가 이번 주에는 원래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했다. 근데 그 주에는 조금 잘 되면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 놓으셔가지고 복습의 일부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그래야만 1차랑 병행이 되거든요. 1차가 충분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1차가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히 1, 2차 혼용하면서 분명히 반포기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뒤죽박죽 되다 보면은 이제 1차 넘어갔다 2차 하다 보면은 막 따라가다 보면은 하여튼 뭔가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이 병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4주 동안은 1차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분명히. 그러면 내가 공부를 그동안 다 준비를 잘 해놨으면 반복만 하면 되잖아요.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근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에는 1차에 전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차 합격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시겠죠. 근데 1차 끝나고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쉬셔야 돼요. 항상 어떤 저기가 있으면. 1차 끝나고 하루 정도 쉬시는데 몸이 뭐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쉬어도 돼요. 항상 어떤 그 계기가 2기가 끝났다, 3기가 끝났다 그러면 조금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쉬어도 돼요. 2기 끝나고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일주일 쉬어도 돼요. 너무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몸과 같이 가기 때문에 항상 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공부가 에너지가 2차는 8월 21일이 토요일이죠. 이때 노동법을 배우는데 2기 때는 복습형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수업도 복습형을 하거든요. 일단 이번 주에 요걸 풀고 요 복습한 부분에서 다음 주에 문제가 나가요. 그 해당 파트의 주제에서 나가요, 문제가. 그러니까 복습을 그 정도 시간이 없으면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냥 시험 보세요. 시험은 2기 때는 자신이 없으면 좀 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연습을 하는 개념이지 내가 지금 남한테 잘 보이려고 모의고사 때 잘 본다 그래서 꼭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신 분들도 시험에 낙방하는 사람 많아요. 잘 못 보지만 계속 따라가는데 합격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2기 때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너무 대놓고 보지 말고 되도록이면 혼자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 조금 보고 그때 생각해보고 또 써보고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2기 때는 복습하시고 답안지도 연습하시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다만 시간을 최대한 맞춰놓고 좀 보시면서. 근데 3기 때는 S평으로 가요. 이거 S평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자기 당군화된 거를 일주일 전에 한번 보고 와야 돼요. 그리고 수업이 이틀이니까 그 전날 못해도 기억 안 나도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놓고 자기가 생각난 대로 써봐야 돼요. 기억 안 나면 보지 말고 그냥 써봐야 돼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일회독 한번 하고 또 요걸 계속 하셔야 돼요. 이 해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계속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즉 첫 시험은 근기법은 1시간 반, 노조법은 1시간 기준으로 해서 매일 5일분을, 즉 여러분이 당군화 자료를 5분의 1로 나눠서 공부를 매일 보고 그대로 와서 시험 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에이스 방법을 계속 알려드려요. 그것은 해독의 방법을 제가 계속 바꿔드리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하루에 근기법을 몇 시간 정도 해서 한번 봐보세요. 노조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매주 바꾸면서 여러분이 당군화를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훈련을 하고 시험장과 똑같이 이때는 150점 그대로 보거든요. 똑같이 와가지고 노1 보고 30분 쉬고 노2를 봐요. 그러면 그때 시험을 잘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회독하고 일주일 그 전날 노동법 말고 다른 거 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하여튼 그대로 그냥 보세요. 잘 쓰고 못 쓰고 중요한 게 아니라 회독하고 기억해서 써보고 회독하고 기억해서 써보고 1, 2를 계속 똑같이 시험 일주일 전과 똑같이 계속 7번을 돌려보면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공부가 돼요.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절대 요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해보세요. 해보시고 복수평, 예습평은 여러 가지 걸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독을 바로 하면은 좋은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요 3기 때 이때 오해독을 선행으로 7회독 정도 하는 개념으로 가거든요. 다른 과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각 과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노동법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양에 치고 이때 엄청난 압박감이 생기거든요. 시험 한 달 전에 룰루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때 노동법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회독이 좀 보통 이때 보면은 아무리 잘하라 해도 잘 안 돼요. 물론 경험이 좀 많고 하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면
수험생들 가끔씩 해보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선행으로,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1차 병행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하시되 다음 주부터는 정확하게 1차, 2차 병행 시간표나 계획표를 좀 꼼꼼하게 짜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다 보면 되겠지 하면 분명히 스텝이 꼬입니다. 그리고 복습도 다 하면 좋은데 공부 시간이 부족하면 1차가 부족하면 복습의 분량을 정해놔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말하겠다. 그리고 체크를 해놓으세요. 왜 체크를 해놓으냐면 이렇게 복습력 하는데 딱 1차 끝나면 딱 노조법만 남거든요. 그때 못했던 거 있죠. 요 1차 때문에 좀 못했던 거죠. 그 적어놓은 것을 한 주씩 플러스해서 더 하셔야 돼요. 복습은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뭐 다 그냥 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다 했다. 근데 두 번째 주는 이제 4주 전부터니까 힘들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내가 안 했다. 뭐 최근 3개년 판례는 다시 한번 안 봤다. 그 다음에 사례집에서 뭐는 그냥 안 읽어봤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한 주씩 플러스, 그걸 욕심부리지 말고 한 주씩만 플러스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플러스 할 때는 반드시 역순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근기법 두 번째 주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근에 내가 복습 안 한 거 있죠.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항상. 복습 부족한 것을 항상 최근 것을 갖다 끌어서 플러스. 그렇게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찌됐든 간에 이기는 복습형이고 사례집을 중심으로 합니다. 노동법 사례 연습에 문제가 많은데 요거 다 못 풀어요. 이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번 웬만한 거 다 풀긴 풀되 중요한 거 위주로 풀고 요 시험 주제 내에서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래서 개별법, 그 다음에 집단법 이렇게 볼 거고, 최근 3개년 판례는 따로 유인물로 매주 그 해당 파트 부분 정도 나눠드리는데, 요걸 보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최근 판례는 책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강사도 마찬가지고 판례가 최근 것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보는 개념이고, 최근 판례가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보는 개념이지 이게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기 때는 철저하게 복습형으로 가셔야 돼요. 즉 복습하시고, 그러면 모의고사 뭐 보시고, 모의고사 볼 때는 보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수준이 낮으면, 보고 쓰는 것도 수준이 낮으면 아예 답안 구성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읽고 혼자 생각해 보고 책을 봐서 답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보고 쓰셔야 되고, 수준이 중급 정도 되시면 뭐죠? 아, 이거 보고 이게 뭔지는 알겠다. 어떻게 쓴다. 쓰다가 막히는 부분 보는 거. 되도록이면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안 보고 쓰시는 걸 권하는데, 요 2기 때는 보고 써도 상관없어요. 수준이 아직 낮으신 분들은 문제를 보고 헷갈리는데, 그러면 책을 보시고 답을 구성을 하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2기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면, 문제를 보고 이건 무슨 문제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잡히는 게 중요해요. 거기까지가 이제 중급이거든요. 수준이. 이 문제를 읽어보고 이게 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고 요거까지가 중급 수준이에요. 거기까지가 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2기 동안 중급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자기 수준이 거기 안 되면 그 문제를 놓고 그 시간 내에 책을 찾아보면서 문제를 구성해 보고 답안을 구성해 보는 그것도 공부도 되시기 때문에, 실력이 아직 중급이 안 되신 분들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2기 때는 연습이고 복습이에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잘하겠다, 완벽하게 했다기보다는 내가 답안을 어떻게든지 책을 뭐 빌려서라도 완성을 하겠다, 요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이미 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책을 참고하시더라도 답안을 스스로 완성해 보는 것을 해보시는 게 이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실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고, 처음 하신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참고하셔도 상관없는데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책을 보고 완성만 해도 실력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초보는 아예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책 보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책이라도 보고 완성하면 그것도 실력이 있는 거니까 2기 때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답안을 작성해 보는 거. 안 보고 쓰면 좋은데 작성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3기 때는 제가 얘기했지만 단권화된 것을 일주일에도 가는 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독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회독 연습. 즉 그래서 제가 매주 어떻게 하시라 계속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보시라. 그러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단권화가 돼 있어야 돼요. 3기 때는 2기 때는 상관없어요. 2기 때는 뭐 단권화 안 돼 있어도 제가 책 참고하면 되는데 3기 때는 어찌됐든 간에 단권화 작업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계속. 요거를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3기 때는 모의고사를 150점을 봐요. 즉 시험과 똑같이 봐요. 노1 9시 반부터 10시 45분까지 그리고 30분 쉬고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보통 이제 시험 뭐 노동법은 첫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보통 뭐 볼 수도 있는데 수업 듣는 동안에 그 전날 못 보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 동안 본 거를 기억해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멘붕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때는 잘 기억 안 나도 어거지로 만들어 쓰고 실제 시험처럼 노 1, 2 똑같이 일주일 동안 보고 그 안에서 해보셔야 돼요. 어거지로 만들어 쓰고 해도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판례 요약 노트를 한번 볼 거예요. 이 판례 요약 노트를 암기장에 제가 판례를 요약해 놓은 게 있죠. 암기장 보신 분들은 판례 원문이 아니라 판례를 약간 축약해서 원문대로 못 쓴 사람은 그 축약대로 쓸 수 있을 때 해놓은 거 그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한번 판례를 그렇게 요약으로 한번 보려고 요거는 즉 예습하시고 판례는 전체적으로 요약 노트를 한번 쭉 다 보면서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회독 오해독 할 때 요거 따라오시면 오해독 하실 수 있어요. 오해독 할 때 노동법이 상대적으로 괜찮으실 거예요. 좀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근데 요것을 제대로 안 하시면 이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3기 딱 끝나면 3주밖에 안 남아요. 3주 정도면 원래는 5회독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하다 보면 한 회독 할 때 일주일이 지나가 버려요. 보통 3회독 이상을 해야만이 약간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3회독, 4회독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 회독 연습을 3기 때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얘기하지만 2기는 복습으로 하셔야 되고요. 1차와 병행하시기 때문에 4주 전부터, 다음 주부터죠. 4주 전부터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모의고사는 자기 실력 때문에 안 보고 써도 되는데 온라인 참석하신 분들도 똑같아요. 되도록 안 보고 쓰는데 중요한 건 시간 내에 하셔야 돼요. 이것도 보고 쓰는 것도 시간 내에 해보셔야 돼요. 못 쓰는 대로. 타인을 의식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체크지 절대 타인을 의식해요. 온라인 참석하시는 분들은 혼자 그냥 하니까 뭐 내 마음대로 5시간, 6시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한테 완벽한 답안을 보여주겠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지금 현재의 그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뭐 지금 누구한테 완벽한 답안을 보여줘. 이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온라인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날까지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책 다 보고 완벽하게 쓰겠다 하면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근데 저 생각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시간을 일단은 내서 안 되니까 보고 쓰는 거고 그것도 약간 촉박하게 써보고 해야지. 요거는 일단 시간은 지켜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시간 지키셔야 돼요. 안 보고 쓰셔야 되고 요거는 보고 써도 되는데 또 3기도 마찬가지. 온라인 참석하시는 분들 3기 때도 똑같아요. 이거는 볼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
보고 쓰고 싶은 욕망이 생겼거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못 쓴 대로 내세요. 상관없어요. 시험장에서 잘 쓰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자기가 시험 보면서 안 되는 게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보면은 그게 각인이 팍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이거 뭐 있는데 막 이게 안 쓰면 그것을 시험 끝나고 보면은 눈이 팍 들어와서 기억이 팍 돼요. 분명히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제가 말한 대로 하셔야 돼요. 이때는 보고 써야 되지만 시간은 지키셔야 돼요. 특히 온라인 참석하시는 분들 안 보니까 본인 다 그냥 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 완벽한 답안, 오, 대단하십니다. 이걸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시험장에 가서 잘 보는 게 중요하죠. 항상 타인이 그냥 내가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연습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다 과정. 잘 쓰면 좋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손가락 때문에 모든 시험은 저는 모의고사 다 안 봐봤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안 봐도 다 시험 합격했거든요. 내 머릿속에 다 정리되면 된다. 이런 주장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또 안 해보신 분들한테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안도 이것도 어느 정도 본인이 기본 2차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으면 돼요. 다만 이게 이제 답안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때 잘 보는 거, 이때 좋은 거에서 나 이제 이게 절대 안 중요해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한 대로까지만 하고 그냥 못 쓴 대로.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자극받아서 또 복습할 때 더 이 심리작용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상적으로 막 써가지고 완벽하게 특히 온라인 참석하시는 분들, 그럼 자기가 그 수준이 아닌데 그 수준으로 생각해서 중요한 건 공부가 거기에 만족해서 거기에 유항을 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스스로를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누구도 신경 쓰지 말아라. 자기 공부하는 거다. 절대.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누구도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하는 거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아, 내가 모르는 거 안 되는 거 또 하면 되겠지라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하고 그것을 하셔야지 절대 외견상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꾸 자기 행동과 어긋나면 안 돼요. 보통 그 유명 강사님들 강의 들으면서 탑을 달리신 분들은 간혹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본인의 내실화보다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이상 오버하다 보니까 외견에 치우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너무 부담이 다가올 수 있어요. 자기가 항상 탑을 달렸다. 그럼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부담돼서 그게 공부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중요한 것은 외견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스텝과 진도대로 정확하게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자기 주도 학습이 되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관식 시험 공부 방법. 객관식과는 분명히 달라요. 객관식은 분명히 달라요. 객관식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상관없어요. 객관식은. 솔직히 오답노트 요것만 있으면 돼요. 오답노트. 뒤죽박죽 돼도 돼요. 왜냐하면 막 눈으로 찍어가지고 X만 찾으면 되거든요. 물론 뭐 안 그런 문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주관식은 조금 체계적인 정리된 게 필요해요. 지식이 체계화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엔드 표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죠. 이거는 모든 지식의 첫 번째예요. 당연히 첫 번째는 무조건 이해해야 돼. 근데 이해라는 게 절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어디까지가 진짜 이해예요? 내가 타인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보면 아, 이건 이렇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같은 데라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는 보고 해도 돼요. 보고 찾아보고 내가 잘 생각 안 난 부분 그거는 찾아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이해예요. 근데 생각보다 한 번, 두 번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요거는 제가 암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각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게 암기라는 게 한 번에서 되지 않고 시험장에서 그게 표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뇌에다 각인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각인 작업. 그리고 그것도 시험 직전에 또 계속 반복해서 그 각인을 유지시켜 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많이 암기하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흐물해져요. 기억이 절대. 그래서 아무리 천재여도 시험 한 달 전에 놀러 다니는 사람 없죠. 자기가 천재다 이런 사람도 한 달 전에 놀러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걸 반복해서 보지 놀러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인 작업을 계속 해주는데 그거는 이해도가 높아지면 이 각인할 게 낮아져요. 이해도가 높으면 이해해서 풀어서 쓸 수 있으니까. 이해도가 높으면 일단 암기를 수요에 말해서 각인 작업을 무조건 해놓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해 안 된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즉 모든 걸 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표출할 거 핵심적인 단어, 문구 이런 것들은 자기가 눈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해서 계속 머릿속에 특징을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냥 쭉 읽고 이해했다 이게 아니라 OX 판단이 아니라 특정 단어, 문구, 표현을 계속 자기가 표출할 수 있도록 눈으로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때리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제가 얘기했죠. 1차는 OX 오답 노트만 있으면 돼요. 근데 2차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지식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막 흩어지면 안 되고 A 주제면 A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데 상관관계 이런 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정리된 것을 분명한 것은 현물화해야 돼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 정리된 게 날아가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단고나 작업을 해야 돼요. 즉 물질적으로 이 정리된 게 표출화돼 있어야 되지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흩어져요. 그리고 이 단고나 작업은 각자 하셔도 되고 강사들이 제시하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도 돼요. 어찌됐든 간에 표준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정리된 게 현물화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자기가 계속 2기 때부터는 복습하고 이 단권화된 해당 부분을 쭉쭉쭉 보면서 내가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표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단권화에 계속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항상. 이 단권화 작업은 완성은 3기 딱 끝났을 때예요. 왜?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계속 수정감 좀 될 수 있어요. 요 원래 단권화의 완전한 완성은 3기 끝났을 때예요. 그때부터는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는 2차기 때문에 이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미 다른 시험을 보셔가지고 답안 작성의 어떤 룰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답안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왜? 이미 자기가 이게 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으면 되겠다 하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면서 시간 내에 이걸 완성하는 이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반복돼요. 이 회전은 계속 반복돼요. 한 번에서 이해가 안 된다 했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해되고 각인되고 다시 머릿속에 정리되고 이걸 다시 단권화 자리에 표현하고 또 답안 이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고 3기까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요걸로 이제 회독하는 거예요. 마지막 3기 끝나고. 근데 요 마지막 그때는 회독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3기 때 제가 요 단권화 회독을 3기 때 같이 계속 해본다는 거죠. 계속 17번 해볼 거 7번을.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매주 약간 방법을 다를 거. 오늘은 5분의 1 중에서 두 번째 부분부터 보세요. 이렇게 약간 다를게요. 뒤에부터 보세요. 이렇게 제가 계속 회독의 방법을 오늘은 하루에 보세요. 이렇게 바꿔드릴 거예요. 하여튼 해보세요. 그거를 해보시면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여튼 요거는 거의 공식이에요. 모든 시험에 이 공식이고 이거는 융화되어 있고 저는 어떤 공부를 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 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본 시험은 손해사정사거든요. 일단은
막 봐서 대충 이해를 해요. 큰 틀에서. 그러고 나서 저는 바로 단권화 작업을 해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하면서 요걸 같이 하고 답안 작성은 특별히 안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머릿속에 하면서 정리하고 각인하고 이걸 같이 동시에 해버리는데 일반적인 것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못하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요 회전이에요. 요 회전. 요 회전을 하면서 다져가고 마지막 3주 전에 한 달 전 요때는 요 단권화. 우리 시험은 지금 이제 수업이 3주 전에 끝나니까 3주. 그래서 보통 3회독 정도는 5회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단권화를 회독하는 거고 2차 시험의 전체적인 툴은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회전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지금 이제 답안 작성이 초창기는 이게 없죠. 그 다음에 초창기는 이게 없고 초창기는 요 세 개가 주되기죠. 이해, 각인, 정리 이게 초창기예요. 그러다가 조금 되면은 단권화 작업을 하라 그러죠. 중급 이상.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해버려죠. 2기 때는 요게 주되게 들어오잖아요. 1기 때 이걸 하라 그러고 안 되면 2기 때 이걸 하라 그래요. 3기 때는 요게 전체자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되신 분들은 뭐 처음부터 다 할 때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또 요게 어우러져서 2차 공부가 완성된 거거든요. 제가 많은 시험을 봐봤기 때문에 요 5개 당연한 거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다져지는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하면은 시험장에서 생각이 잘 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나는 것은 내가 전혀 보지 않았던 건 안 날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은 안 난 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들어가면 내가 아예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내가 공부했던 것은 이렇게 하면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선명하게.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것을 시간 내에 표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기억이 완벽하게 나다는 뭐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억이 난 게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기억이 난 게 아니에요. 아예 내가 안 봤다는 건 어쩔 수 없고 봤던 것은 분명히 기억나고 OX 판단할 수 있다. 그거는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은 표출할 수 있어요. 각인되면 표출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다 직권화됐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이 요 5가지 회전 순서에서 지금은 2기부터는 요 5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요. 그 전까지는 요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요 2가지는. 1기까지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하라 그랬죠. 근데 안 했더라도 2기 때 하셔야 돼요. 요 작업을 하셔야 돼요. 2기 때라도. 그래 3기 때는 요거는 이제 반복을 미리 하니까 2기 때 요 작업을 하셔야 되고 자 이미 답안 작성에 대해서는 1기 때 했지만 생각해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슈를 적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쟁점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요즘에는 쟁점을 잡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내가 당신이 묻는 게 뭐고 나는 답안을 어떻게 쓰겠습니다라는 게 솔직히 이슈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요. 사례형 문제가 예전에는 통으로 주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 그러면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뽑아내서 거기서 자기가 5개, 3개, 4개 이렇게 뽑아내서 답안을 완성하고 사안을 해결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채점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쪼개고 쟁점을 하나, 많아야 2개밖에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문제가 그렇게 돼요. 원래는 뭐죠? 그냥 툭 주고 50점 툭 주고 그 안에서 2-3개, 서너 개를 네가 뽑아라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주관식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사안을 해결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채점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문제를 쪼개고 25점 그 안에서도 쟁점을 많이 안 주는 게 요즘 트렌드 만에 2개예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쟁점의 정리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의 쟁점, 법적 쟁점은 원래는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요즘에는 네가 묻고자 하는 게 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문제라고 해서 사실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 게 쟁점의 정리예요. 요즘에는 네가 질문한 게 뭐야?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거야. 그럼 20조 위반, 금기법 20조 위반. 그럼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들 쟁점의 정리보다는 이 앞으로 쓸 것에 대한 사실은 설명이 요즘에는 쟁점의 정리처럼 느껴져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쟁점이 서너 개 되는데 그것을 뽑아내서 써주는 건데 요즘에는 쟁점이 하나예요.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쟁점에서 다시 하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써주는 것. 즉 앞으로 써줄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형식의 쟁점의 정의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쟁점의 정의는 그건 아닌데 요즘엔 이 쟁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하나, 둘이기 때문에 보통은 쟁점에 요것이 문제되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렇게 약간 앞으로 써줄 것에 대한 제시. 쉽게 말해서 쟁점의 정리는 앞으로 답안을 어떻게 쓸 겁니다. 뭘 중심으로 쓸까? 요걸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법학 말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두는 뭐예요? 네가 질문한 게 뭔데 그럼 네가 질문한 게 뭐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라는 게 소론이에요. 이게 서론이잖아요. 쟁점의 정리도 요즘에는 그런 식의 포인트가 좀 많아요. 원래의 요게 미국 로스쿨 그 답안 기본 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이게 아닌데 하여튼 쟁점의 정리는 뭐죠? 포인트가 쟁점이 되는 게 두 개면은 그 쟁점이 정리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서너 개 이상 돼야 돼요. 어떤 여러분 재판을 하면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잖아요. 원고가 이렇게 주장하고 피고는 이렇게 주장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뽑아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쟁점이 하나 막 이러니까 솔직히 원래 말하는 그 쟁점보다는 이미 쟁점을 사실 주어줘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부가적인 쟁점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이슈는 뭐죠? 네가 질문하는 게 뭔데?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보통 하나예요. 많아야 두 개. 보통 요즘에는 질문이 그래요. 하나, 두 개. 그래서 앞으로 네가 질문한 게 뭐고 그래서 나는 뭘 쓸 거야? 뭐가 중요해? 요거 정도 써주는 거고요. 자, 룰이 답안 작성에 목차가 복잡해진 거는 뭐 때문이에요? 요거 때문이죠. 룰 때문이죠. 답안이 막 목차가 복잡해지는 거, 이 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지. 이 룰을 하나 묶어버리면 답안은 간단해져요. 이 룰은 쓸 게 많잖아요. 이 룰 때문에 답안이 되게 막 복잡하고 여러 개인 것 같이 이 룰은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는 거죠. 암기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이 룰. 법령이 있으면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관련 규정이 있으면 꼭 써줘야 돼요. 그게 노동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관련 규정 때문에 해결되는 게 거의 없어요. 노동법은 그 조문 자체 하나만 놓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민법 같은 경우는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조문을 갖고 이 조문 때문에 해석해주고 또 다른 조문 같은데 노동법은 솔직히 그 조문 때문에 해결되는 게 거의 금기법 23조 1항을 적어주지만 그것 때문에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무조건 관련 근거 규정은 적어주셔야 돼요. 점수 포인트가 무조건 있어요. 그 다음에 솔직히 노동법은 학설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교수님들 책을 보더라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거의 긍정설, 부정설 정도예요. 거의 보면은. 경영사항에 대해서 쟁점, 여기만 조금 학설단어 학설이 나머지는 다 OX 이게 되게 많아요.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결론은 우리는 판례예요. 우리는 판례요. 판례를 얼마나 잘 써주냐 이게 중요하고요. 자, 검토 같은 것은 여러분이 꼭 준비를 잘 해두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이해도를 써주는 거니까. 자, 요걸 다 쓰고는 사내 적용은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잘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사내 적용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사내 적용은 꼭 사실관계를 잘 연결시켜줘야 되고 좀 복잡한 사내 적용은 즉 사실관계 복잡한 것은 꼭 문제를 읽으실 때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1, 2, 3, 4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안에 적용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꼼꼼하게 낸 경우는 사안에 적용을 꼼꼼하게 써야 되거든요.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결론은 답안은 크게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쟁점이 두 개다. 룰도 두 개, 뭐 하부적으로 쓸 수 있지만 관련된 룰 이렇게 하고, 애플리케이션도 이와 관련돼서 각각 해결, 결론 이렇게 날 수밖에 없고, 요것을 이슈 쓰고 룰과 바로바로 대응해서 쓰는 방법. 복잡해지면 이렇게 쓰죠. 큰 패턴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룰이 복잡해질 뿐이지, 이슈 쓰고 룰 쭉 쓰고 애플리케이션을 룰대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 아니면 그냥 룰과 이렇게 바로 연기. 크게 답안지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답안은 막 복잡한 것 같지만 결론은 이 두 방법밖에 없거든요. 핵심은 여기잖아요. 룰을 쭉 쓰고 애플리케이션을 쭉 쓸 건지, 아니면 룰 쓰고 해당 룰에 대해서 바로 사안 해결해주고 이렇게 할 건 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커지면 요게 편하죠. 룰 쓰고 바로 사안에 적용하고 요것만 문제되지, 답안은 복잡할 게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즉 여러분이 암기할 건 룰이라는 거죠. 자, 좋은 답안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한 이미 기본적인 판례, 이해도, 학습, 쟁점 잡는 이런 거 다 된 다음에 이 말이, 이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 다 된 다음에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게 다 된 다음에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 이 말 아니에요. 요것은 실력이 이미 다 된 상태에서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이미 상급으로 올라갔을 때의 문제예요. 요거는 이미 답안을 다 나름대로 안 보고 나름대로 쓴 다음에 얘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다 썼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 요때의 말을, 요거는 이제 그때의 얘기예요. 상급에 갔을 때 얘기라는 거 먼저 얘기 드리고, 다른 거 다 뭐 복잡한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요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요거는 상급으로 갔을 때의 얘기라 했어요. 분명히 기본적으로 다 써준 상태에서 답안을 얘기하는 거지, 기본도 잘 안 쓰고 빼뜨리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상급이 돼서 나름대로 다 쓴 상태에서 답안을, 그것만 비교하는 거예요. 상급의 답안만 비교했을 때요. 어차피 주관식이라는 게 60점, 61점, 59점 별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특히 우리는 표준 점수 되기 때문에 막 날라뛰어요, 점수가. 그러면 비슷할 때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급에서의 답안만 얘기하는 거라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기초도 안 됐는데 여기다 지금 들이대시면 안 돼요. 일단은 써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완벽하게 쓴 다음에 얘기해요. 잘 익히는 답안이 제일 좋은 답안이에요. 이게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 이거는 확실해요. 채점자가 읽었을 때 잘 익히는 답안, 이게 가장 좋은 답안이에요. 당연히 상급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잘 익히려면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올까요? 글씨죠. 글씨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글씨는 중요해요. 여러분이 똑같은 선물을 주더라도요, 조금 뭔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산뜻하고 멋진 포장지를 딱 주면 기분이 좋죠. 근데 막 지저분하게 딱 줘봐요. 선물은 아무리 안에 좋아도 솔직히 감정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우리는 논문 심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논문을 심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논문은 교수가 뭐죠? 꼼꼼하게 다 읽어보죠. 그리고 체크하고 또 질문도 하잖아요. 교수가 질문도 하잖아요. 이 심사 교수들이 질문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답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알고 있냐, 뭐 하냐, 수정, 가감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룰 속에서, 정해진 분량 답안에서 여러분 답안이 3분? 길어야 5분? 그 안에서 그냥 OX가 판단이 나요.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축축축축 읽고, 하지만 그냥 사선으로 읽지만 다 읽어요.
이게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익히는 답안의 그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그 채점자랑 똑같아요. 한 30번 정도 읽으면, 샘플을 뽑아서 읽는데 읽으면 여러분도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거의 비슷하게 이 답안의 어떤 쟁점이나 중요한 각인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암기가 돼버려요. 그럼 그다음부터 눈이 컴퓨터처럼 쭉쭉쭉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익히는 답안, 그 짧은 시간 내에 잘 익히는 답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글씨는 중요한데, 글씨를 못 쓴다 그래서 불합격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글씨는 중요해요. 글씨를 잘 쓰면 플러스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글이에요, 글. 이게 여러분은 문장을 쓴다고 했을 때 법학이니까 여러분이 암기된 거 그것만 쓰니까 똑같다 하지만 안 그래요. 소론도 그렇고 판례 그대로 쓴 거 외에는 다 자기의 문장이 구성이 들어가요. 그 여러분이 말도 마찬가지로 목소리하고 말의 문장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똑같이 암기했지만 분명히 똑같은 내용 다 썼지만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글을 원래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도움돼요. 법학뿐만 아니라 경영학 이런 거 다 도움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본인이 글씨를 잘 못 쓴다. 그러면 잘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하셔야 돼요. 즉 내가 남보다 저도 손가락 때문에 이 다쳐가지고 장애가 있거든요. 이 첫째 마디가 안 구부러져요. 이 첫째 마디가 어릴 때 다쳐가지고. 그럼 글씨가 제대로 써줄 수가 없어요. 손목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통증이 와요. 2장, 3장 쓰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하여튼 막 약간 흘겨 쓰고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정성이 없는, 싸가지 없는 글씨처럼 보여요. 제가 봐도. 제가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몇 자는 쓸 수 있는데, 근데 글씨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안 하려면 자기 스스로 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글씨 때문에 떨어졌다는 핑계를 삼으면 안 돼요. 영향은 있는데 글씨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죠? 내가 하나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된다요. 그래서 글씨 때문에 떨어진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고, 그럼 뭐죠? 일단은 글씨가 안 좋으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크게 쓰시는 게 좋아요.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못 쓰더라도 좀 글씨가 큰 게 좋지 너무 작은 것보다는.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이 앞에 쟁점의 정리는 조금 천천히 쓰세요. 글씨 안 좋으신 분들 처음 도입 부분만큼은 조금 천천히 쓰세요. 아무리 글씨 안 좋아도요, 처음에 그래도 정성스럽게 쓰면은 그 부분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막 자기 속도대로 쓰면 분명히 안 되는데, 그래서 처음 도입 부분만큼은 글씨 못 쓰신 분도 꼭 천천히 좀 쓰세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단어들은 분명히 조금 더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운표라든지. 그 다음에 글씨는 못 쓰는데 빽빽하게 쓰면 눈이 아파요. 글씨 잘 쓴 사람은 상관없어요. 솔직히 쭉 이렇게 막 글씨는 잘 안 읽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조금 한 문단별로 좀 띄워도 돼요. 그 내용 목차 안에서 한 내용이고 한 줄 정도 띄워도 상관없어요. 좀 눈에 여유를 글씨가 자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처음은 조금 쟁점의 정리는 조금 천천히 쓰시고, 목차 쓸 때만큼은 조금 천천히 쓰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자기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양이 쭉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줄씩 조금 중간에 좀 텀을 주시라. 글 쓰는 것은 이 사람의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거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본질적인 차이예요. 이거는 수험에 똑같은 암기나 똑같이 했는데 이거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본인이 좀 글이 잘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요? 되도록이면 표준화된 걸 해서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문장을
장문으로 하지 말고 좀 단문으로 해서 만연체보다는 조금 좀 끊어서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좀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요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요거는 요거예요. 요거랑 연결돼요. 일목요연한 답안과도 연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딱 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그것을 그대로 쭉 내렸으면 답안이 뭔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쓰다가 뭔가 생각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답안이 약간 중간에 가서 흐트러져요. 중요한 것은 똑같이 다 썼어도 정확하게 처음에 정확하게 구도를 잡고 그대로 딱 쓴 답안하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뭔가 앞부분에서 좀 애매해서 그냥 쓰다가 중간에 뭔가 플러스한 것은 구조상 일목요연성이 분명히 떨어져요. 잘 익히는 답안은 요거 연결이 돼 있어요. 즉 요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구도가 잘 잡히려면 뭐 해야 돼요? 처음에 문제를 읽었을 때 정확하게 구도를 잡아야 돼요. 이 문제는 뭐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 뭘 써야 되겠다. 이걸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답안이라 했는데 정리되지 않은 답안은 없는데 이 말이 뭐예요? 뭔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한 느낌이 있는 거 있죠. 쓸 건 다 썼는데 그런 답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요 두 번째도 역시 이것도 잘 익히는 답안과 연결돼요. 주된 쟁점이 부각돼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쟁점이 하나, 둘이에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논란되는 쟁점들이 있어요. 이거 써줘야 돼? 그건 다 써줘야 된다. 그런 주된 쟁점이 그것은. 그건 당연히 써줘야 돼. 논란이 없는 것은 여기 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이것도 써줘야 그거 써줄 수도 있겠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남들이 다 써주는 게 중요하지. 가끔 나는 이것까지 써줬는데 점수가 더 안 나왔어. 이런 사람 있죠. 분명히 나중에 들어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것까지 써줬다.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요걸 제대로 못 써준 거예요. 남들이 다 써주는 거. 이 문제는 이거다. 그거를 제대로 써주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점수 측면에서는 안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요것도 써주고요. 플러스 이런 부도 문제 된다까지 써주면 플러스예요. 분명히 플러스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요거 시간 잡아먹고 요거 이거 막 나름대로 쓰고 요게 조금 시간 싸움이니까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건 확실해요. 18년도에 근기법상 근로자성 문제가 나왔어요. 근기법상 근데 그 문제가 근기법상 근로자성 문제라는 것은 논란이 없어요. 그 문제가 근기법상 근로자성 문제라는 건 논란은 없어요. 근데 질문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어요. 근기법 56조 2항인가? 근기법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하여튼 정확히가 안 나는데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문제인데 문제를 그렇게 내다 보니까 이게 뭘 쓰라는 거지, 뭘 더 쓰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온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포괄임금까지 간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포괄임금 써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문제는 포괄임금 문제까지 써줄 수는 있어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임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그런 거 써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출제자는 거기까지 의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출제자가 의도했든 안 했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요걸 제대로 못 썼어요. 근데 요거는 써도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다음 문제를 또 못 써요. 요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요거는 다 썼어요. 근데 즉 근기법상 그걸 잘 썼어요. 근데 2번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서 갱신기대권 그건 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갱신기대권 판례만 축 쓰고 빠져나오고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익히는 답안의 글씨와 글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차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뭐죠? 내가 글씨를 좀 못 쓴다. 내가 글을 좀 못 쓴다. 그러면 조금 더 단권화 작업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틀리지 않은 문제가 틀리지 않도록 일목요연한 답안, 쟁점이 제대로 부각된 답안을 잘 써주는 이렇게 보완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직 이것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글씨와 글이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상급의 답안만 얘기하는 거예요. 중하급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상급에서 다시 점수가 분배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상급에 올라오지 않은 답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얘기 드려요. 다 썼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되게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지만 분명한 것은 요것이 본질적인 부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제대로 된 쟁점을, 주된 쟁점을 정확하게 써주고 이 논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가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안 중요할 수가 있다. 특히 공부가 좀 오래되신 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쌓여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거든요. 공부가 특히 오래되신 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이거야 하고 그냥 그거 쓰고 빠져나와요. 또 딴 문제 하는데 공부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완벽하게 쌓여있던 압박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쳐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요것이 제대로 도출이 안 되고 요것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답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문제를 봤는데 남들이 안 보는 부분까지 막 끄집어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가 정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문제가 아주 정치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시간 내에 5시간, 6시간에서 논문 쓰는 게 아니에요. 논문은 갈고 닦고 계속 수정 가감하면서 완성해 가잖아요. 지도 교수님의 지도 편달에 의해서 계속. 근데 답안은 그 시간 내만 해당 점수 한도 내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시간이 부족했다 실패한 겁니다. 난 다 안 건데 더 쓸 수 있었는데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채점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문제별 시간을 정확하게 안배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모든 시험 한 5분 전 정도에 거의 대부분 아니면 시간을 보면서 거의 딱 끝날 때 쓰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냥 쓰겠다가 아니라 시간을 안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 내에, 즉 이기 때 답안을 보고 쓰더라도 어쨌든 시간 내에 쓰셔야 돼요. 그럼 보고 쓰면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것도 자기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문제별 아무리 하나의 문제를 잘 썼더라도 다른 문제 점수까지 영향을 못 주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골고루 잘 써야만이 답안이 점수가 잘 나오지 내가 특정 문제 완벽하게 썼다 점수가 절대 고득점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특정 문제가 불이타다 뭐 그런 경우는 A일 수 있어요. 가끔 행정 같은 경우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 잘 못 썼다 뭐 이런 문제 있죠. 그런 부분은 A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하튼 모든 문제를 균등하게 잘 써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시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1-1문 쭉 읽고 2문 읽고 대충 파악이 되고 2번 읽고 그 이상 읽으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답안을 쓸 때는 시간을 대충 보고 안배를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그러면서 중간에 시간 체크하면서 쓰셔야 돼요.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쓰다 보면 오버 해가지고 자기가 막 지금 기억이 활활 타니까 막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뒤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거 분명히 실패입니다. 자, 룰과 애플리케이션 대응 원칙. 자, 룰은 왜 쓰는 거예요? 룰은 왜 쓰는 거예요? 이 사안을 해결하게 쓰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룰을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불필요한 거예요. 원칙은 룰을 쓰면은 애플리케이션에 그 왜 썼는지를 적어줘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과도한 룰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확한 문제가 아니라 부정확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교수님들이 물론 출제자 포인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왜 냈지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강사나 수험생 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문제예요. 이거 왜 냈어? 이런 문제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뭘 써야 되겠다 명확한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문제예요. 거기서 자기가 아는 걸 시간 내에 쓰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지금 뭐 다툼이 있는 것은 좋은 문제 아닌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부정확한 문제. 제가 볼 때는 판례를 굉장히 중요해요. 판례 문제만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꼭 판례 그 사례를 그대로 내지 않은 문제도 나와요. 요즘에는. 그때는 결론은 뭐죠?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으로 간다는 건 뭐죠? 작년 문제 지배계획 분호 대체근로 금지 관련해서 지배계획 문제 나왔는데 특정 판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배계획과 관련된 기본 조문, 기본 목차 있죠. 그걸 떠올리셔가지고 쓰면서 현장에서 적용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판례가 없는데 거기서 빙빙빙 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답 쓰면서 내가 정확한 아는 판례가 있으면 확신을 쓰면 쓰는데 확신 없으면서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그거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모두게 완벽한 문제가 출제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정확한 정치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면 특히 시험 경력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초짜보다 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심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정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다. 그때는 그냥 마음을 비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공부 이렇게 볼 때는 어떤 마음이요? 아, 이거 나오면 참 완벽하게 써. 이 생각이잖아요.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버려야 돼요. 버리면서 그냥 기본을 쭉 다 써보면서 이런 거 보다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문제에 영향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것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수험 경력이 기신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올해도 안 되는 거 아니? 이게 팍 생각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요. 생각보다 심적인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 꼭 부정확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판례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경우. 이거 왜 냈지? 이런 문제. 그러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생각하셔가지고 평소에는 안 해봤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을 떠올리면서 그냥 써주고 답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실기 끝나고 나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사실 불안한데 생각보다 문제가 없어요. 끝까지 최선이라 했는데 상대평가하고 표준점수제 우리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인데 우리 60점만 넘으면 사실 합격이에요. 원래는. 근데 말이 60점만 사실 300명 뭐 작년은 좀 다르지만 사실 맞추고 있거든요. 사실 좀 맞추고 있어요. 원래는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데 1차는 진짜 그렇지만 2차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시험장에서 느낌이 결과하고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망했다 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표준점수에서 점수가 막 튀어요. 위로 팍 올라갔다가 떨어지다 막 이래요.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런 것 같지만 반포기 상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수험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노력이 합격이에요. 결론은. 절대 그저 얻어지는 건 없거든요. 다만 공부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막 무작위로 하시면 안 돼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합격의 지름길이다. 요거 꼭 주의하시고. 자, 오늘은 판례백선 그 2판 나온 거 그거 한번 추가된 거 한 번씩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인데 뭐 서브노트를
뭐 구입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요거 보는 것도 유의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판례들 반영한 서브노트 추록이니까 요것을 보고 오후에는 사례 연습을 푸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조금 쉬었다가 판례백선 먼저 볼게요.